자, 뒤에 이제 한번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한번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그 면적, 자, 면적을 위주로 한번 잘 한번 저번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먼저 자, 용어 정의는 여기는 뭐 특별하게 나올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자, 세 번째 특히 이제 자연장, 자연장지가 이제 면적 같은 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장했던 유골, 자, 그 골분을 바로 이제 수목이나 나무 밑에다가 이제 우리 수목장 많이 생각할 겁니다. 화초라든지 잔대 등 그냥 밑에다가 묻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자연장. 그래서 자연을 해치지 않게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연장. 면적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개인 그리고 가족의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그런 숫자. 그리고 종중 문중에다가 허가받는다, 자연장지 아니다, 신고다, 산전 신고다. 그거 시험 문제 24회 등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특별하게 뭐 어려운 용어 아예 없을 정도니까 여기는 14번까지 용어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보고 이제 옆에 보실까요? 153페이지 이제 숫자. 숫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인 묘지, 여기 매장이네요. 묘지 그런 거 보니까 매장 얼마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요 30을 자꾸 60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20이라고 자꾸 숫자를 속여서 냈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 초과해서는 안 된다. 30까지는 괜찮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개인 묘지 말고 이제 2개 이상의 묘지는 바로 점유 면적 얼마, 즉 합장에다가 20, 이렇게 시험 문제 최근에 요거 자꾸 지금 숫자를 여기서 지금 자꾸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공설, 그리고 가족묘지, 종중문중, 지금 다 2개 이상이죠. 개인 묘지만 빼라, 이런 소리입니다. 법인묘지, 이제 묘지가 엄청 클 건데, 안에 한 기당, 요 한 기당이 바로 점유, 한 기당 점유 면적 얼마다? 10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30 그러면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는 2개 이상이 묘지니까 3분의 1만으로 묘지 면적. 이 묘지 면적이 크면은 1년야 징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합장 얼마다? 15. 합장은 15. 20이 아니라 15다. 이런 숫자는 또 계속 시험 문제에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원래는 15년이었다가 지금 얼마로, 설치기간 30년. 저건 아직 바꿔놓고 아직 시험 문제 좀 안 내봤습니다. 정말 올해는 꼭 나올 것 같다. 여기는 30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15년 그랬습니다. 15년 X라고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15년 그랬지만 저렇게 2015년부터는 바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0년 안에서 한 번 정도만 딱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1회 한해서 30년으로 연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0년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15년씩 3번을 연장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30년으로 주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하면은 6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이내에 묘지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신을 이제 화장해서 봉안하게 되면 아예 묘지가 흔적없이 없어집니다. 요걸 바로 이제 후손들이 해라. 라고 해서 이제 2001년 이후에 설치되는 묘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철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설 묘지인데, 아까 이제 개인 묘지 설치해 놓고 나서 얼마 이내? 30. 그러니까 면적도 30, 기간도 30, 30일 이내. 그리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내 신고를 안 하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설치 면적 나왔습니다. 가족묘지 얼마? 100. 그러니까 하나씩은 10이고, 그거 모두 모아놓으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면적은 계속 시험 문제에 내볼만 합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 묘지는 얼마다? 1000. 10배가 더 커졌나 봐입니다. 이런 숫자 바꿔볼만 하고요. 종중에다 100이다. 종중에다 만이다. 아니다. 그입니다. 1000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커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도 만 그러면 안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른 거 다 이하인데 여기는 오히려 크래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묘지는, 가족묘지 등은 2개 이상이니까 허가. 여긴 신고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안 받으면 2년야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얻어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가 너무 높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뭐 어디 하느님하고 대화할 거요? 얼마? 봉분 얼마? 1m. 1m 이하니까 1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딱 1m까지만 봉우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평분 얼마? 반토막 50cm. 자,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되면 분묘기지권 없다. 라고 했었던 게 바로 50cm. 이하가 바로 평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은 이제 자연장지 보실까요? 개인 그리고 가족의 자연장지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면 30일 이내에 조성해놓고 나서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면적도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0일 내에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여기 이제 신고는 신고인데 가족의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고 그 다음에 종중하고 문중은 뭐다? 요거는 사전 신고. 신고가 약간 다릅니다. 가족에다가는 사후 그 다음에 종중, 문중에다 사전. 그러니까 신고는 맞지만은 여기는 약간 시기가 다릅니다. 저기 개인하고 똑같대. 가족은 면적도 똑같아. 1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심하게 안 물어봤지만 절차가 뭐게? 종중, 문중의 자연장지 뭐게?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신고. 여기는 허가가 아니요.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면적도 2000이나 됩니다. 종중, 문중은. 그다음 이제 법인의 자연장지 여기는 허가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얘는 또 5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까지 심하게 안 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절차는 허가인가 신고인가 요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둘 다 신고 시기만 약간 다르고 그리고 법인의 자연장지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얘는 허가 받아라. 불특정 다수 5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허가 받아. 라고 해놨습니다. 남제 여기 이제 뭐 6번째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 이제 설치해서 정말 안 된다는 지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 될 거고 아마 녹지 중에는 보존 녹지 이런 지역은 안 될 겁니다. 하지 말아라. 수변, 물하고 가까우면은 묘지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저번에도 한번 써봤죠. 개인하고 가족의 자연 장지는 도로. 그다음에 이렇게 선로. 지금 이제 철도를 선로라고 바꿔놨습니다. 사람이 안 사네? 하천. 그러면 조금 더 붙여도 괜찮겠죠. 개인하고 가족이니까 200. 근데 만약에 묘지가 커져서 종중하고 종중문중하고 법인묘지면 300에 200, 300. 그리고 300, 500.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세부적으로 해놓고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내봤다. 그리고 옆에 이제 25 이상입니다. 인가 사람이 사네? 덧대라. 학교. 그리고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는 200 다음에 얼마라고요? 300. 근데 면적이 커졌습니다. 여기 이제 문중, 종중하고 법인 묘지는 거기 옆에 있네요. 500. 하다 200, 300, 300, 500. 요건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접도고요. 하천. 그 다음에 농사지는 농업진흥 지역 이런 쪽에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한 번도 거의 묘지 설치하는 지역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금지고요. 이거 너무 간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안 돼. 군사기지 군작전 수행할 때 묘지가 있으면 장애물이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인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을 때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묘지 개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처럼 3개월 이상 이런 것들 꼭 물어볼 것 같긴 한데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공부한 후에 개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묘지는 사전에 매매하지 말아라. 요건 거의 아마 내본 적 없는데 근데 매매할 수 있는 나이가 70세 이상이었을 때 얘는 가능하고 저걸 아마 뭐 60이나 80으로 바꿔볼 것 같기도 하고 70세 이상이었을 때는 묘지를 사전에 매매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기타 쪽에서 이제 매장 해놓고 나서는 30일엔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연고 아예 주인이 없는 묘 요거는 봉안 아예 없애버리고 봉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국가가 지방에서도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지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면적 100이다 아니면 1000이다 10만 이상이다 점이 먼저 30이다 10이다 합장은 15다 이런 면적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이제 우리 1차에서도 반드시 나올 건데 명시딱. 요 명시딱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꼭 정말 1차도 2차도 모두 결부가 되고요. 우리 법령에서도 지금 시험 문제가 계속 문제풀이집에서는 자세히 나올 건데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시험 문제가 같이 1차가 됐고 2차가 됐고 계속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바로 154페이지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 금지. 우리 실무에서도 명의를 신탁하겠다. 그럼 우리는 절대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자간. 요 이자간의 명의신탁은 두 사람 사이 신탁자고 수탁자. 이자간 명의신탁. 근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앞으로 뭐 시험 문제는 계속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횡령자가 있냐 없냐 찾아가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이자간 명의신탁은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간 명의신탁은 이전
그러니까 신탁자가 이전하니까 요걸 이전형. 이런 형태로도 시험 문제 바로 나옵니다. 이전형 명신탁이다. 그러면 우리 계약형 그리고 등기형 그런 거 아닙니다. 3자가 아닙니다. 신탁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로 넘겨주니까 이전형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을 먼저 보실까? 갑을 이제 여기는 신탁자. 그러니까 요 신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 신탁자가 뭐 하려고? 탈세. 자, 지금 있는 건 재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막 2주택, 3주택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요. 세금을 빼돌리려고 명의를 맡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탈법. 요 탈법은 이제 있는 것도 빚밖에 없어갖고 경매 당할 것 같으니까 경매 안 당하려고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탈법한 목적으로 신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요? 을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 좀 받아줘 라고 이제 수탁자한테 명의를 맡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하게 될 건데 명신탁 약정 효력을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요? 자, 합의를 하는 거 인정 안 해주겠죠. 지금 빼돌릴 건데 이거를 보를 해주겠냐 라고 해서 이제 명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요거 채권하게 할 건데 둘이 열심히 합의를 봐봐라.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명신탁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도 무효, 등기도 뭐? 무효. 지금 을한표 등기가 돼 있을 건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수탁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건데 또 팔아치워 하면서 이제 우리 병한테 요 병한테 바로 제3자입니다. 제3자한테 팔아치울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선의 그리고 악의 이런 거 막 다 따질 겁니다. 근데 선의가 됐건 그리고 악의가 됐건 악이란 소리가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아예 등기만 가지고 있고요. 아예 처분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미 알았을 때도 악의가 이제 알았다. 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비즈니 표시가 되건 아니면 사기가 되건 착오가 되건 선의만 보호해주고요.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미 뻔히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누구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여기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유효. 그러면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고? 제3자가. 아예 악인데도 제3자가 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이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엉뚱한 소리. 명신탁 약정을 제3자가 안 경우는 효력이 없다. 아니 등기가 무효다? 아니다. 등기 유효라는 겁니다. 아주 줘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저기 신탁자가 악의를 입증해도 못 찾아가니까 괜히 맡겨놨네. 괜히 맡겨놨다가 팔아쳐도 못 찾아가네. 너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했잖아. 조셔야 됩니다. 근데 제3자가 어떤 경우도 소유권 여기 취득할 수 있다?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하시게 그냥 가다만 이거 적극 가다만 다릅니다. 그냥 가다만 쓰다 나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줬다는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안 준다는데 막 심하게 빼앗아 갈 정도로 맨날 술이나 먹여갖고 그냥 정말 아예 수탁자가 나 이러다 술 먹다 죽었다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중매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거기 뭐라 합니까? 무효. 그냥 가담은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뭐라고 했더니 준대.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안 준다는 거 빼앗아 올 정도가 됐을 때 거기는 무효. 이건 103조 위반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심해도 너무 심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니? 겁니다. 그럼 신탁자가 내놔. 그러면 저거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수탁자가 팔아치웠네요. 팔아치웠을 때 수탁자가 얻어맞는 게 횡령.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공금을 몰래 막 빼들어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횡령죄인데 요 횡령죄 성립할까 안 할까요? 해요. 이걸 한다는 겁니다. 요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자가 맡겨놨잖아요. 맡겨놨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하지 않고 팔아치웠으니까 이렇게 등기 맡겨놨을 때 여기는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데 보관 안 하고 팔아치웠으니까 횡령죄 5년이나 징역이 있다는 겁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신탁자 꼭 주의하실까요? 신탁자 보고 찾아오라고, 여기 이제 실명 등기. 실명으로 등기를 할 의무를, 실명 등기할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10%, 요거 이제 10%하고 20% 과징금 얻어맞고 나서 실명등기 안 하면 10%, 20% 얻어맞을 건데, 그러면 이행강제금 얻어맞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네 명의 가져와라. 명의회복입니다. 명의회복을 통해서 우리 푼트물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명의 찾아와. 그래서 여기 명의 있는데 네 명의 가져와라. 요 소리가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명의회복을 통해서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계속 들고 팔 거예요. 여기입니다. 교도소 보내고 과징금 때리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때리고 해서 이제 나중에 명의회복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오는 방법, 거기 이제 괜히 또 등기용에다가 명의회복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아니면 등기용에서 명의회복, 여기 이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저기서 이제 신탁자 걸 맡겨놨으니까. 이렇게 신탁자 걸 맡겨놓지 않는 형태에서는 아예 횡령죄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것도 이제 1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차에서도 이제는 3자간 명의신탁이 시험 문제 나오지. 자, 지금 우리 법령에서는 계약형 한번 내면 등기형 나오고, 등기형 한번 나오면 계약형 나오고, 지금 사이좋게 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년도에는 등기형, 계약형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등기형 나왔고, 그럼 올해는 등기형 나올 확률이 또 큽니다. 자꾸 계속 낸 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큰 게 바로 등기형. 요 등기형이 바로 이제 등기형. 근데 요 등기형은 중간을 생략합니다. 중간 생략형. 근데 이런 명칭으로도 바로 시험 문제 냅니다. 중간 생략형에서 신탁자가 자기 앞은 등기 안 해. 왜? 탈세하려고, 탈법하려고. 라고 중간 생략형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을 생략하는 명의신탁이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신탁 약정 뭐, 그리고 등기 효력 뭐,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와야 된다. 아주 복잡하게 물어봅니다. 먼저 보실까요? 여기 이제 매도인,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자간이라는 게 매도인 한 명 더 낍니다. 아까 이제 신탁자, 수탁자 2명, 그러니까 이자가 2명. 가지고 있던 것을 넘깁니다. 근데 여기는 사서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껴요. 그리고 여기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건 유효인데요. 사고 팔아서 나중에 사고 팔면서 산 후에 빼돌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그럼 이제 매수인입니다. 근데 여기 매수인이 바로 누구다? 신탁자. 이렇게 신탁을 할 사람이 뭐를 하려고? 여기도 탈세하려고. 있는 거 재산밖에 없으니까 빼돌리려고. 그리고 있는 것도 빚밖에 없으니까 내 명의로 하고 있으면 경매당한다 라고 할 거니까 탈법을 목적으로 바로 빼돌리는 형태가 바로 여기입니다. 산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를 누구한테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합니다. 누가고? 병하고. 수탁자한테 내가 사줄 테니까 네가 받아줘 라고 이제 수탁자하고 명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자라고 약정을. 근데 이런 약정은 빼돌리니까 여기 의사표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탁할 생각이 있고요. 신탁할 표시가 정확하게 의사표시는 딱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안 좋아. 목적이. 명신탁 약정보다 무효. 요거 무효로 된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무효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 앞으로요? 신탁자 앞으로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중간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사기만 사고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을을 건너뛰고 중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물권 변동인데 등기 물권 변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채권행위가 됐건 물권 변동이 됐건 물권행위가 됐건 채권행위, 물권행위 모두 다 무효. 여기는 보호를 해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빼돌리는데 국가가 이걸 어떻게 도와줘? 라고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한테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네. 하다 제3자는 아주 눈물나. 여기는 선의가 됐건 뭐가 됐건 아기를 잘 보세요. 아기도 묻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여기는 유효인데 너무 심한 것만 딱 하나 빼게 됩니다. 적극가다. 안 판다는데 여기도 그냥 아주 손을 끌어다가 그냥 여기는 나 도장 아주 찢게 만들 정도로 무효. 그냥 가담이라 너무 심할 정도로 적극가다. 선량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발할 정도로 너무 심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나 안 하나. 우리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웠다. 왜냐하면 사다가 맡겼으니까.
자, 처음에는 사다가 맡겼으니까 보관해라 라고 횡령죄가 성립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다. 판례를 바꾸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않는다고 우리 시험 문제가 아직은 우리 법령에서도 판례를 바꿔놓고 이거 판례를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판례를 변경시켜서 판례 변경하기 어려워요.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판례를 이렇게 둔갑시키게 되면 불안해서 못 산다고 합니다. 판례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 구성해서 이거 판례를 손들어서 바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판례 변경해서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넘겼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겼으면 저기처럼 횡령죄가 성립할 건데 안 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자 보고 찾아와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도 안 찾아오면 실명 등기 안 하면 자기 명으로 등기를 안 하면 뭐로 간다고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10% 20% 계속 얻어맞습니다. 계속은 아니고 두 번째인데 10% 얻어맞고 첫 번째, 두 번째는 20% 얻어맞고 두 번째 요건 이제 끝인데 이행강제금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찾아와야 될 건데 어떻게 찾아올 거냐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할 먼저 등기업명신탁에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요거 자꾸 어려우십니다. 등기업명신탁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수인 아니요. 신탁자 아닙니다. 그럼 수탁자 더 아니요. 등기 무효인데 누구라고요? 매도인. 꼼짝 않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소유권이 있었으니까 누구라고요? 소유권 매도인.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자체는 계속 여기 매도인에게 계속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이 자리에 앉아라. 얘를 빼고 나서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이게 뭐라고요? 우리 매도인. 그죠? 여기서 매도인이 뭐 주장할 일이 없으니까 매도인. 네가 매도인 빼버리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라고 뭐라고요?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를 주장해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무효죠. 등기 무효면 다시 매도인 쪽에다가 등기 돌려놓고 아주 이게 바쁩니다. 그리고 누가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탁자가 매매를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런 문제가 바로 작년도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매매에 기해서, 매매는 유효하니까 매매에 기해서 등기 무효라고 주장해놓고 나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매도인 대리를 통해서 등기 넘겨줘. 그래서 이제 무효라고 주장해서 등기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매매는 유효하니까 사서 빼돌리니까 그 후에 미흡다는 거지,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고 빼돌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 삼을 거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고, 수탁자가 횡령죄가 성립하나 안 하나, 그리고 약정 효력이 뭐고, 명시당 약정, 그리고 등기 효력이 뭐고, 아주 조목조목 물어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냐 없냐? 있어. 근데 등기형 말고 계약형에서는 이행강제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형. 요거 이제 작년도에 나와서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계약형 명의신탁. 계약 둘이 엄청 친하고 위임. 우리 법령에서 우리 항상 우리 개업 보고 우리 위임이라고 관리 잘해라 맨날 그럽니다. 둘이 얼마나 친하면 위임을 주거냐고. 3억 주고 네가 가서 사와라. 나성동에 아파트 하나 사놔라. 요 소리가 이제 등기형 말고 계약형 명의신탁.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매도인 쪽인데, 갑이 매도인. 근데 여기서는 누가 사냐면 병이라는 사람은 매수를 하는데 매수인은 병이라는 겁니다. 매수인. 근데 누가요? 수탁자가. 여기는 수탁자가 직접 돈을 받아서 삽니다. 신탁자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수탁자가 위임을 받아서 그 돈까지 받아서 수탁자가 계약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른 요 신탁자는 안 나타나요. 요 신탁자는 뭐 한다고요? 자금을 바로 뭐 한다? 3억을 바로 조달을 해주고, 자금 조달해주고, 네가 가서 직접 아예 돈을 줘버리고 네가 가서 사라. 네 명의로 하고 있어라. 요거 바로 이제 여기는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 관계에서는 안 나타날 건데, 이렇게 매매가 있는데 여기 명의신탁 약정하면서 돈 줬다.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명의신탁 약정 요것들이 뭐 하려고 한대요? 탈세하고 탈법이니까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하여튼 명의신탁 약정만큼 보호 안 해줄 거예요. 보호 안 해준다. 근데 주의할 게 매매도 유효긴 하지만 이제는
등기가 넘어가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을 거요? 없을 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매도인이 여기 느낌이 오잖아요. 저것이 나한테 분명히 돈 주는데 왜 등기는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하나. 여기는 이미 명신 딱 있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자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아예 그냥 여기서 돈을 받아서 사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돈은 수탁자 돈이겠지라고 다 믿을 건데. 라고 해서 원상복귀에 넣으면 너무 여기는 법적인 안정성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뭐 했을 때 매도인이 선이라는 게 모른다. 명신당 약정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반대로 악이면 보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조건에서 그러면 등기가 뭐라고요? 이 조건 충족했을 때 등기가 유효. 여기 등기가 유효로. 자,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수탁자, 유효. 등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여기 수탁자. 그래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까 저 이자가 명시다,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신탁자 때 그대로 있고 무효니까. 그리고 등기형 명시당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 그냥 매도인한테 꼼짝하고 해서.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여기 있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한테 너 가져갑니다. 신탁자 골당이나 먹어라. 너 가져. 수탁자. 요 선이라는 조건을 충족이 되면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가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정의입니다. 하다 제3자는 아예 그냥 눈물 나. 맨날 여기는 선이도 그리고 악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기 이순자 아저씨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래요. 뭐요? 유효 너 제3자 너 가져라 라고 하더니 넘어가면 이제 못 찾아와. 딱 하나 적극까지 하면 안 준다는데 맨날 술이나 먹여갖고 너무 심하게 들이대서 가져왔다. 그러면 이건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이건 보호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무효.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근데 여기서는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지껏 자기가 바로 너 가져. 횡령죄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건 횡령죄가 없다. 근데 주의할 게 횡령죄가 없는 건 맞는데 팔아치웠네요. 팔아치웠으면 다시 3억이 수탁자 손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3억이 들어왔으면 그건 누구 돈이냐고. 그죠? 신탁자도. 그러면 내 돈 내놔라.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네. 그럼 뭐라고요? 신탁자가 취득은 안 되는데 뭐라고? 팔면 뭐래요? 뭔 주장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요거는 부당이득을. 부당이득 뭐 해라? 반환해달라. 대원칙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된다 안 된다? 요건 된다. 요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가능한데요. 안 찾아온다고. 지금 수탁자 안 있는데 여기다가 실명 등기 안 한다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실명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둘과 편당 아까 봤네요. 이행강제금. 먼저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10% 아니요. 두 번째는 20% 이행강제금. 이거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그죠? 수탁자의 아예 소유권 가가지고 소유권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여기다가 두두고 펴면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탁자 줘버리는 게 골탕 먹이는 거지. 여기다가 신탁자는 저기 수탁자 줘라. 그러면 국가가 또 불법을 도와주는 건 다름없다는 겁니다. 뭐 여기 주권을 왜 주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너 그저 가져라 해갖고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고 이거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없다. 이행강제금은 여기는 없다라고 이렇게 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법령에서는 그 만약에 20년 점유 취득시효 있잖아요.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취득시효. 그리고 취득시효. 그다음 취득시효면 20년 갔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건데, 여기는 신탁자가 가능할까요? 어느 경우나 신탁자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수탁자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자주점유 할까요? 누굴까요? 그죠? 여기는 신탁자만. 그리고 수탁자는 아예 안 돼요. 어느 경우나. 왜냐면 여기는 남의 돈을 받았죠. 지가 무슨 생각을 하건 남의 돈을 받아서 사고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20년 점유했다고 자기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년 갔을 때 20년 가격에 이미 팔아치웠을 건데, 그리고 배째라 해도 이제 못 찾아오긴 할 건데 부당이득 반 안 줘버려도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중에 20년 점유했을 때 내 거 가져와. 이제 여기는 가져오면 됩니다.
자금 여기서 대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주점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탁자가 20년 점유하면 내놔.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가능하겠죠. 신탁자가 20년 지났으니까 내가 사다가 맡겨놨잖아. 맡겨놨으니까 내 거 가져와. 달라고 해서 20년 점유했을 때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되고 잠시 맡겨놨잖아요. 근데 중간에 당연히 20년 되기 전에 팔아치웠을 건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20년 점유 취득시효 주장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에서 여기 이전형 명신탁은 신탁자가 보유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신탁자가 그리고 보유 또는 소유한 이렇게 보유한 그리고 부동산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신탁자가 바로 넘긴다 요거 일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문장이 벌써 나온 게 중간 생략형 명신탁은 신탁자가 매수 여기입니다. 신탁자가 매수하여 매수한 거 보니까 매돈도 있구나 삼자구나. 그리고 매수하여 이렇게 매수하여 수탁자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신탁자가 샀대네 그러면 요거는 그죠 중간 생략형 명신탁 신탁자가 자기가 사서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해. 이런 소리가 매수하여 수탁자에게로 등기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뻔히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돈 줬다네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요? 신탁자가 이렇게 신탁자가 자금 얘기가 나옵니다. 신탁자가 자금을 조달 뭐 아니면 돈 주고 이런 소리가 나올 건데 조달해 주고 나서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신탁자가 돈 줬다네.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돈 줬다네. 수탁자는 그걸 받아서 수탁자가 샀다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선이면 거래 안전도 생각하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좋고 넘어가면 그리고 수탁자 줘버리면 신탁자 또 골탕 먹고 하니까 이거는 줘버리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탁자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도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수탁자 너 가져. 소유권 수탁자 가지고 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못 찾아간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면 부당이득 반환인데 돈 죽었냐고 합니다. 배째라 하면서 통장 여기 다른 쪽에다가 돈 다 해서 나중에 압류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라고 할 겁니다. 부당이득 말만 부당이득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바로 이제 요게 문장 몇 개만 보면 요거 등기형이다, 계약형이다, 저 이전형이다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요거 말고 요게 나올 시기, 요건 작년에 나왔고 그리고 요것도 지작년에 나왔는데 바로 요게 바로 올해는 요게 나올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번은 요거 내고 한 번 요거 내고 작년도에 그리고 그럼 다시 요거 내겠지 계속 케이스 문제로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안 돼요. 수탁자는 절대 안 돼요. 수탁자 남의 돈을 받아서 산 거니까 요거는 20년 점유도 안 돼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신탁자가 돈 주고 내 돈, 내 거 점유취득시효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사다가 지금 맡겨놓은 거니까 20년 가면 내놔. 요건 가능합니다. 요건 어느 경우나 다 신탁자가 여기도 신탁자 돈 받았잖아요. 여기 그냥 돈만 받아서 남의 돈 받아서 사는 거니까 이건 자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타주.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점유취득시효까지 우리 법령에서는 더 심하게 물어봤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용어는 아예 뭐 안 봐도 될 정도가 하여튼 신탁자, 명신탁, 약정. 자, 155페이지에서 이제 거기 이제 박스 아래쪽에 신탁자, 수탁자 그건 안 봐도 될 정도. 그리고 자, 명신탁의 내용 거기 나오네요. 바로 자, 원칙. 하여튼 목적을 불문하고 탈세 탈법이니까 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 무효인데 아까 누구였을 때 명의 수탁자가 계약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거기에 계약형 거기서는 유효가 돼. 자, 위쪽에 그냥 원칙은 일단 무효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명신탁이 종종 그리고 배우자 이런 사이에서는 탈세 목적이 아니었을 때 거기도 탈세 목적이었을 때는 거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도담보 돈을 갚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이전하는 거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죠. 돈을 안 갚으려고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약정은 어떤 것도 보호 안 해줍니다. 탈세인데 탈법인데 국가가 어떻게 도와주겠어? 라고 해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판례를 바꿨다. 등기용 명신따. 등기용 명신따 이제 신탁자가 사서 수탁자한테 바로 등기를 넘겼을 때 예전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횡령죄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횡령죄 주장은 안 되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내용이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등기형, 계약형 우리 바로 이제 요런 이제 판서 내용들은 꼭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먼저 이제 내용들에서 이제 신탁자, 수탁자, 형벌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었습니다. 먼저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징역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벌금 3억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2억. 아니 또 1억이라고 바꿀 겁니다. 아니요. 5년에 2억. 신탁했던 사람 2억을 벌금으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집 하나 팔아야 된다. 이 정도로 10만 정도로 제재 얻어맞습니다. 2천이 아닙니다. 2억. 이렇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명의정말 괜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받아줘 해갖고 받았더니 이제 1억 깨집니다. 3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금이 엄청나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신탁자를 교사했다. 수탁자를 교사했다. 방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5년에 2억 똑같이 얻어맞습니다. 수탁자 방법을 알려주면은 3년에 1억. 교사자 같은 경우도 징역벌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니까 방조죄는 없어졌지만 교사죄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 하다 명신탁만큼은 절대로 시험장 나오자마자 이제 머리 크게 흔들어갖고 다 잊어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과징금, 징역벌금 말고 밥상 3개입니다. 30%. 요거 이제 금액하고 기간 해갖고 5, 10이나 15 해가지고 구간도 있습니다. 그 구간 뭐 자세히 안 물어볼 건데 30%의 과징금. 그리고 또 실명 등기 끝까지 안 하네. 그럼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근데 계속 때리는 거 아니고 첫 번째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아까 30% 그거 얻어맞고도 또 실명 등을 또 안 한다는 겁니다. 1년 이내. 그럼 얼마라고요? 10%. 그럼 이제 두 번째 이행강제금 얻어맞고도 또 실명 등기 안 한다. 이행강제금은 이제 두 번째다. 얼마다? 20%. 10%, 20% 요거 바로 징역벌금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두 번 정도로 이제 끝냅니다. 끝낼 수밖에 없는 게 2억 얻어맞았지. 과징금 30% 얻어맞았지. 거기다 10%, 20%또 얻어맞았지. 더 이상 때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이행강제금 20%에서 완전히 끝낸다.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판례 내용들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 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필기 쪽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신탁자 효력이 어떻게 되고 찾아오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횡령죄 있다 없다 이런 게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1차도 나오고 2차도 무조건 나오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어렵진 않고요. 경매는 이제 특히 이제 절차 정도에서 하나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 뭐 경매가 지금 사경매, 공경매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 문제감은 아예 아니고,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크게 뭐 문제감으로 안 치고 그냥 경매, 특히 이제 입찰보증금 얼마, 항고보증금 얼마, 차순위 매수 신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위주로. 그다음 이제 뭐 경매하고 공매의 뭐 주요 특징이 나오는데 공매, 지금 공매는 아예 그냥 아니다시피 하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158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도 주요 특징, 뭐 유익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고정자산 공매, 요거 뭐 꼼꼼하게 거의 낼 일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공매를 우리가 뭐 대응하는 경우는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험 문제 가면서 거기 내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봤던 것은 4번의 압류부동산 공매. 근데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공매가 안전한데 압류부동산 공매만큼은 경매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해. 그러니까 권리분석도 낙찰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분석해주고 50만 원 받는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아주 위험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권리분석도 직접 낙찰자가 해야 된다라고 주요 특징 이런 것만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아랫줄에 토지거래허가가 배제된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었다. 경매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위험한 대신에 토지거래허가는 안 받아도 돼.
허가를 받으라고 하게 되면 허가가 15일이니까 매각 결정이 7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아마 날짜가 없어서,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허가 받아라 그러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가 안 받아도 돼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9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임의경매 강제금에도 거의 뭐 시험 문제 가면 안 내는데, 먼저 임의경매는 저당권, 그다음 전세권, 그 권리 안에 이미 그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 권리 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임의대로 돈을 안 갚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가 임의경매. 채권자 임의대로 알아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판결문이 필요 없다. 이런 게 바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근데 강제경매는 차용증이나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판결문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집행권은 이렇게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에서 집행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조금 내볼 만한데 거의 뭐 문제를 안 내고요. 그리고 확정된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안 되고요. 돈 달라는 이행 판결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 먼저 가집행 선고부 판결 해서 이제 판결문 받기 전에 가집행, 뭐 가처분 같은 거 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판결문 받는 거. 그게 이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고요. 그리고 지급명령 한 2주 만에 결정문이 나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이 좀 늦을 것 같으면 빨리 받고 싶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각종 조서, 재판 진행 중에 화해를 했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문 말고도 조서도 집행공은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승낙했다. 바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그러니까 차용증에다가 공증을 받아도, 공증의 사무소 가서 공증이 받아도 집행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 줘서, 지급명령, 그 다음에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이런 게 이제 집행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이런 거는 안 되겠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거 많이 안 중요하니까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매각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찰 보증금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보 입수가 이제 법원 게시판 이런 쪽에다 내놓으니까 그걸 통해서 경매 정보는 입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 보면 또 나와요. 라고 해서 이제 신문 공고 등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PC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뭐 문제감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민사집행과에서 이제 현황조사, 여기서 이제 임찬조사는 바로 현황조사, 그리고 목적물 평가는 감정평가 해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바로 작성해서 두면은 그거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문서 하고, 이제 오른쪽 와도 괜찮습니다. 권리가 이제 모두 소멸되는 게 소재주의. 아까 이제 봤었던 것처럼 근저당. 저기 있네요. 항상 소재되는 근저당. 그리고 함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아래는 모두 소멸합니다. 자기부터. 그리고 이제 인수주의는 유치권이나 예고 등기나 이런 것들은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멸되느냐, 인수하느냐 이런 것만 위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 정도.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요 경매 절차에서 이제 얼마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와.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먼저 내고 부동산 소재지에 지방법에다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런 과정은 뭐 묻지는 않고요. 그리고 경매 준비를 법원에서 하고, 뭐 조사 같은 것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최고 통지 등을 한 다음에 바로 경매를 시작하는 절차를 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시작할 거요 라고 하게 됩니다. 신청 들어오면 한 이틀 만에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사람들 보라고, 법원에 오라고 입찰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문 등에 광고를 내니까 저기 예납 비용이 2%에서 5%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정도 되면 한 200~300은 들어가. 경매 신청할 때 먼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고로부터 14일 이후로 이제 최초의 매각길, 물건 파는 매각길이 잡혀요. 라고 이제 정리만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저런 14일은 거의 내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을 열람 다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매각기일, 입찰기를 이제 매각기라고 하는데 7일 전부터 장부 같은 거 비치를 하고,
우리 이제 그 사이에 현장을 얼른 가봐서 물건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올 건데, 여기가 이제 저기 보증금,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면은 거기서 이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저 보증금의 일화를 신고가라고 자꾸 엉뚱한소리 합니다. 아니요, 최저가 10%를 내면 입찰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 입찰 보증금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낼 걸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 안 나오면은 새로운 매각이 실시가 될 거고, 저기 이제 유찰 해서 이제 새 매각이 20%나 30% 깎아서 다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매각 진행이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딱 나오면요, 그 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농지 같으면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일, 그 7일 이내 지정 옆에다가 농지 그러면 농지증 꼭 필요하다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농지증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시구읍면에 가가지고 4일 동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경영기에 있어 4일이면 발급되니까 얼른 떼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자, 몇 천만 원 걸어놨을 건데 그거 법원에서 꿀꺽은 안 하는데 배당할 때 아예 배당 재산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낙찰자가 나왔다. 거의 다 허락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매각 허가. 그럼 그 매각 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거기도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항고 보증금은 낙찰 대금의 10%입니다. 그거 꼭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돈을 내면은 바로 돈 내자마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바로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정말 대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187조가 돈 내면 소유권 취득이다. 그 소리 합니다. 근데 돈을 안 내면은 다시 매각. 그러니까 다시 매각을 새 매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각은 신고가 없어서 나온 게 새 매각입니다. 여기는 잔금을 안 내서 잔금의 지읒자, 재매각의 지읒자. 신고가 없었다. 신고의 시효자하고 새매각의 시효자입니다. 발음이 약간 유사해. 신고 없으면 새매각이고 잔금 안 내면 재매각이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안 내보긴 하지만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등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게 될 건데 여기는 소유권 이미 저기 아까 대금 납부 소유권 이미 취득했다. 그리고 건물을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나중에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6개월 지나면은 명도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가스통 붙들면 모조라 아주 나이 타줘야 됩니다. 아주 불 붙여서 아주 죽으라고 할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63페이지가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나오기는 하니까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배당. 우리 배당에서 이제 저런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민법 쪽에서 조금씩은 나오고 어렵지는 않고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배당 순서가 쭉 나오긴 하는데 우리 프린트물에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한번 봐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165페이지에서 민사집행법 아주 예전에 요건 2002년 거니까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요거 뭐 시험 문제 가면서 뭐 나오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로 바뀐 거. 그래서 이제 세매가 요게 이제 뭐 신고가에 얼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최저가에 얼마다 이렇게 바뀌었던 게 요거 2002년 뭐 지금 나올 일은 아예 없으니까 예전에 경매제도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건 안 봐도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9번까지는 정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167페이지가 매수신청 대리.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꼭 이제 공인주소법하고 정말 비교해서 자주 나오니까 여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매수신청 대리권의 그 범위, 이런 범위는 우리가 이제 매수신청에서 뭘 하냐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가면서 자주 언급했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이 입찰 보증금 내는 것을 바로 이제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 내는 거 아까 최저가의 10%를 내야 경매를 입찰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 쪽에다가 의뢰 받고 우리가 가서 돈 내고 하는 것을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그럽니다. 그리고 입찰표 16절 양식이 있습니다. 누가 낙찰 받고 그 사람 누구고 이렇게 써내는 것을 입찰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매각길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그러니까 최고가 말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됐으면 그거 신고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낙찰 못 받았을 때는 그 10% 내놓은 돈을 찾아올 수 있겠죠. 그 소리가 이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을 하는 거. 그냥 봉투째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1번은 돈 내는 거. 4번은 돈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공유자는 우선 매수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게요. 낙찰자가 나왔는데 공유자가 내가 먼저 살게요.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끔씩 문장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은 안 되는데 임대주택은 거기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7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나, 아까 보셨던 차순위 매수 신고를 안 하는 거, 아까 한 거인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딱 7개. 그러니까 이게 매각기일 때 하는 것들입니다. 모두 항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항고 보증금 납부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명령 같은 건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법무사, 그건 그마다 다 끝나고 나서 물건을 안 돌려주니까 한다는 인도명령 신청, 그런 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도명령 또는 항고 보증금 납부 이런 것들은 아니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가 매수 신청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은 다르다,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다르다? 아니다. 똑같습니다. 경매 대상 물건이나 뭐라고요? 공인주사법에 중개 대상물 뭐한다? 거기 똑같잖아요. 5개 모두 정말 똑같습니다. 나무도 경매로 나오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경매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같다. 중개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상물은 뭐한다? 같다. 그냥 같다라고 꼭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은 먼저 받고 시간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 특히 2번, 거기 이제 3번, 3번은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먼저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경매 쪽에서는 먼저 보증 설정합니다. 이게 시기가 다르다고 자꾸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특히 3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제에 먼저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먼저 해야 매수 신청 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때 먼저 보증 설정 해야 되고요. 근데 공인주사법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쭉 5번까지 나오는데 보증 설정 없다. 근데 경매 쪽에서는 보증 설정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격사유 비교하면서는 낼 만한 내용은 정말 아닙니다. 바로 5개하고 옆에 우리 결격사유 법령에서 상당히 많아서 12개, 그런 것들은 뭐 비교해서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14일은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14일 만에 등록증 교부, 근데 중개업 며칠 만이라고요? 일주일 만에 소식이 왔을 적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통보, 그리고 저기 14일 이내는 등록증 교부입니다. 완전 등록증 줘버립니다. 보증 설정 다 했던 거니까. 14일 만에 매수 신청들이 등록증 교부, 그 14일 이내 옆에다 등록증 교부라고 써놓으실까요? 그 다음에 7일 이내는 등록 통보, 등록 통보는 여기만, 등록 통보는 공인중개사법만 일주일 정도 등록 통보 해주고 나서 거기서부터 통보받고 나서 보증 설정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69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교육시간이 달라요. 우리 중개업에서는 28에서 32.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32에서 44. 꼭 비교해서 시간 좀 잘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우리 보고 실무교육 받으래. 근데 여기는 우리 경매 쪽에서는 달라요. 법원 행정처장. 동그라미 3번째, 저기 끝에 가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있을 건데,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 등에서 받으라고 실무교육 기관을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바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해준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거기 법원 행정처장, 중개업은 시도지사 꼭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금액 똑같은데 아직 안 내봤는데 중개업이 됐건 그 다음에 매수 신청돼 됐건 보증 설정은 금액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 부사무소 1억입니다. 그리고 보존 의무 쪽에서 확인 설명서가 여기는 얼마라고요?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서 5년. 거기 5년 꼭 밑줄을 보시고 거의 안 내봤는데, 그리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는 3년. 저는 보존기간 저 3개는 안 내볼 수가 없고 매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매수 신청들이 있으면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 보존 안 하는데. 그리고 중개업에서는 아예 영수증 자체가 아예 없고, 확인 설명서 소식에다가 중개보수 썼으니까 영수증이 없다.
근데 매수 신청대리는 영수증이 따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써서 주고 보존기간 없는데 써서 줘라. 자, 저것만 바로 세계에 있었던 5년만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거의 볼 거 없는데, 그리고 확인 설명에서도 여기 이제 경제적인 가치나 3번, 저것도 시험 문제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 그 다음에 4번처럼 아까 이제 인수냐, 아니면 여기 이제 인수냐 아니면 소멸이냐, 저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4번. 우리 경매 쪽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인수 아니면 이제 부담, 인수 부담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3번도 이미 시험 문제를 받고 경제적 가치, 경매는 싸게 사니까 얼마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약간 다르구만 맞습니다. 우리 금쟁이 매매할면 초과 판단하고, 경매는 여기는 경매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금쟁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수 감정가의 얼마,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좀 이따 우리 푼점을 볼 건데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도 감독은 한 번도 거의 내본 적은 거의 없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의장은 우리 매수신청대리 바로 우리 개업공인사를 감독을 합니다. 다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오히려 협회를 감독하고요. 지방법원의장이 아니라. 그리고 지방법원의장이 우리가 거기다가 등록신청하니까 우리 지방법원의장이 개업공인주사를 감독해요. 거기다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안 되고, 지방법원의 장이 우리 개업을 바로 감독, 그리고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졌더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해봤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자, 우리 개업이 사망했을 때 등록금 반납해라. 자, 그런 게 바로 경매 쪽은 또 나와요. 우리 중개부는 그런 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한번 내봤습니다. 자, 업무정지가 얼마? 우리 법령에서는 6개월 이하인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1월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훨씬 더 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가? 경매가 상당히 좀 길 수가 있다. 딱 요렇게만. 그리고 이제 뭐 명칭 등의 표시 등은 아직은 거의 안 내봤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프린트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 여기 조금 다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주택임대차가 되건 상가건물 임대차가 되건 각각 하나씩 1차에도 하나씩 분명히 나오고 법령에서도 꼭 하나씩 나옵니다. 자, 주택임대차. 자, 먼저 주거용 건물의 전부, 그리고 일부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적용 없다 X. 그리고 옥탑박도는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다 적용돼. 법정지상권도 미등기 무허가 괜찮아. 입니다. 아까 봤네요. 서울은 6억 1천으로 달라졌어요. 일정 금액을 초과를 하면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가 원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X에다가 꼭 동그라미 칠까요? 서울 6억 1천만 원 넘어가면 콧물도 없다. 5억 넘어가면 3억 9천, 2억 7천. 이렇게 금액을 꼭 4개, 그 4개 금액은 달라지면서 정말 시험 문제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완전 달라졌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대학력 보실까요? 대학력 꼭 다음 날이래. 아주 귀장 떨어져라 다음 날 외쳐야 됩니다. 열쇠 받고 전입신고 한 날이 아니라 한 다음 날. 꼭 시험 문제도 다음 이런 문장이 꼭 빠졌는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쇠 받고 여기 이제 영업일 건데 사업자 등록 신청 하면은 저기다 시군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면 당일이 아니요 다음 날.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대학요건 2가지 외에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최우선 변제는 필요 없다. 확정일자 왜 늦은 걸 들이대. 확정일자 X 거기다 동그라미 넣으시고, 여기는 소액이면은 여기는 선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 다 맞는 문장 선도 제끼고 후도 다 제끼고 국세도 제끼는 얘기입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세금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선에다가 동그라미 해놔도 괜찮습니다. 선으로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안 죽으면 뛰어내릴 거예요. 자살방지건 죽지 말아라 돈입니다. 주택은 얼마라고요? 2분의 1. 근데 상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얼마다? 2분의 1. 둘 다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줄 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쩔 수 없다. 1억이면 5천만 원 안에서 최우선 변제 해줄 거예요. 부족하면 안 분배 나갈 거예요. 요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 볼까요? 저 최우선 변제 받기가 어려워. 그럼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자, 그럼 여기는 확정일자까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 날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줄 서서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날짜가 있네요. 그 우선 변제는 선,
그리고 후 중에서 다인가요? 아니면 하나만인가요? 선한테 꼼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죠 후순위 권리자한테만 항상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확정일자는 후순위. 날짜가 있으니까 후순위에게만 우선이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른 여기서는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한다. 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볼까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공정인사무소도 되고 관할도 없구만 등기소도 되고. 그래서 공정인사무소는 좀 1,000원이라서 약간 수수료가 약간 좀 비싸도 주민센터 600원이니까 등기소도 입니다. 하여튼 뭐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하여튼 여기는 수수료가 좀 들어가. 옆에 이제 확정일자 날인데 어디라고요? 세무서장입니까? 시공구입니까? 시공구 가면 안 돼. 세종시장님한테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주 여기 이제 한정치사를 취급합니다. 안 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날 가면 또 날구지한다고 할 겁니다. 바로 세무서장한테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거기, 확정일자도 거기 가서 받으세요. 계약서 들고 세무서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확정일자 받아줘야 됩니다. 존속기간, 주택은 얼마라고요?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아주 2년 전이라고 살아라. 얼마? 2년. 그 다음 이제 상가는 얼마래요? 상가는 1년, 그죠? 1년입니다. 손님도 있는데 욕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 없네. 앞쪽은 임대인 거네요. 6개월에서 1개월. 뒤쪽은 임차인 거네요. 1개월 전까지 나간다 소리 없지. 올려달라 소리 없지. 니네 불만 없나 봐. 근데 마찬 여기는 임차인만. 임대인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인도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데 얼마 후에 보증금 말이나 시간은 달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로 있다고요? 3월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다시 볼까요? 자, 먼저 주택은 묵시적 갱신되면 몇 년으로 갱신된다고요? 최단기간 2년. 또 욕하고 살아라. 그리고 옆집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소멸 통과하고 옆집으로 갈 수 있다? 3월. 하여튼 둘 중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 옆집에 더 싼 집이 있으면 3개월. 그래서 본지금이나 3개월 만에 마련해 주세요. 그입니다. 상가 보실까요?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얼마래요? 1년. 그냥 최단기간씩 가버립니다. 그리고 상가도 얼마라고요? 3개월.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합시다. 뭐 주택에다 비싸게 인테리어니 그렇게 해도 청구를 못한다. 5년 영업할 때요. 옆에 볼까요? 적용. 적용 범위를 이렇게 초과를 해도 적용해 줍니다. 아까 6억 천을 넘어가도 요 갱신요구,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만큼 보호해 줄게. 그리고 총 얼마라고요? 5년. 요거 우리 법에서 자꾸 2년, 3년 자꾸 엉뚱한 소리는 5년 동안 영업해야지. 요걸 막 10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만. 하여튼 5년 안에서 갱신요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갱신합시다. 그러면 예. 아까 8가지 사유가 아니면 얘밖에 못 돼. 완전 형성권이요. 조셔야 됩니다. 그다음 증액 청구 보실까요? 주택 얼마라고요? 5%. 20분의 1도 똑같은 소리니까 20분의 1이나 5% 써놓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상가는 달라졌다. 얼마라고요? 구간이랑 5.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저 적용금액하고 5% 그거 두 개가 달라졌어. 많이는 안 달라졌어. 그리고 1년 경과될 때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5%씩은 올 수가 있어. 하지만 상가도 이제 3분의 1에서 2분의 1. 그리고 상가는 9%에서 5% 아주 똑같이 맞추려고 저러나 봐. 조심합니다. 근데 차임 전환은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여는 얼마라고요? 5%. 여기 이제 차임 전환 10%. 그리고 기준금리에 그리고 얼마를 더한 연 3.5%를 더한, 여기 연 3.5%를 더한 그래야 됩니다. 곱하는 게 아니라 입니다. 주택은 그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박스 볼까요? 연 얼마라고요? 연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라고? 4.5입니다. 4.5. 곱해라 요소입니다. 배가 하기입니다. 그 중에서 낮은 거, 뒤쪽이 다 낮아. 상가도 주택도 뒤쪽에 기준금리 이쪽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계산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 보실까요? 사실혼자하고 몇 촌 이내 친족이 공동을 승계한다고 죠? 2촌입니다. 뭐 3촌, 4촌 그럴 수도 있으니까 2촌. 형제자매까지가 딱 2촌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간이 끝나가는데 돈을 안 내주네. 어디 가도 못하네. 그러니까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는 조건. 그리고 아예 이게 없었으면 아예 우선 변제가 발생하는 조건, 대항력도 발생하는 조건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여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청구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 그입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후
그 이후에 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무슨 변제는 없다. 무슨 변제 없대요? 최우선이래요? 우선이래요? 아니 둘 다 없대요? 아니요. 하나만. 무슨 그죠? 최우선 변제 거기 없다. 근데 단 뭘까요? 단 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우선 변제는 후순위에게도 임차권 등기면 후에도 그 사람한테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나중에는 뛰어낼 일이 생길 건데 당장은 죽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용. 자, 주택은 임차인이 법인이었을 때 적용된다 안 된다. 원래는 적용이 안 되는데 거기에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만 적용. 그러니까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데 가로권은 적용이 된다라고. 차라리 그냥 주택은 임차인이 법인 옆에다 X를 써놓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세 군데 법인만 적용된다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시사용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사용됐자 보증금이 없어, 월세도 없어. 그리고 잠시 휴양, 연수 목적이다 적용 없어. 그렇게 짧은 것으로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차임으로 바꿀 때, 3천만 원 차임으로 바꿀 때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택에서, 그리고 상가 쪽에서 보증금을 3천만 원 이렇게 빼주고요. 안 빼줘도 되는데, 3천만 원 빼주고 나서 요걸 월세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증금이니까 월세를 얼마로 밟고냐, 갑자기 막 30만 원, 아니면 여기다 막 25만 원, 그리고 여기다 무슨 여기서 한 20만 원, 이렇게 월세로 바꿀 수 있냐고. 여기서 3천만 원 빼주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합니다. 보증금에서 요거 빼주고 나서 월세로,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바꾸지 말어.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주택 보실까요? 주택은 만약에 요거 계산해보라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연 몇 퍼센트? 10%.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가 1.5인데 거기다 얼마를 더하라고요? 연 3.5죠. 여기다 이제 연 3.5%를 더할. 옛날에 1.25 있을 때는 골치 아팠는데 여기는 1.5니까 여기는 편해졌습니다.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5%, 연 5%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여기가 이제 3천만 원인데 연 10%는 3천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10%. 요 10%를 곱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1년이죠. 그럼 얼마로 다시 나누라고요? 이제 이게 월로 할 거니까 그럼 연이니까 12로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한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12로 다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한 25만 원 나올 겁니다. 근데 25만 원 요게 아닐 거예요. 요놈은 좀 높을 거예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얼마로 곱하라고요? 여기는 5%. 5% 곱했는데 여기도 1년의 개념입니다. 1년. 요게 연이니까. 그러면 이게 월로 지금 12번 나눠서 받을 거니까 얼마로 다시 나누라? 12. 꼭 12로 나눠야 됩니다. 12로 나누면 요게 이제 한 12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만 원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13만 원도 안 됩니다. 12만 5천 원. 이 안에서 중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서 낮은 거였죠. 요놈이 낮은 게 아니라 요놈이 낮아. 낮은 금액은 요걸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쓸 건데 3천만 원 빼주면 월세로는 12만 5천 원으로 바꿔야지. 요걸 만약에 13만 원 합의를 봐도 안 되고 15만 원, 20만 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싸게 내줄지 몰라도 12만 5천 원 안에서 바로 차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빼주면 매달 12만 5천 원씩 내라 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상가를 볼까요? 상가는 이제 조금 더 요율이 높습니다. 상가는 첫 번째가 요거 이제 1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그리고 얼마를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여기도 낮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는 꼭 그리고 1.5%로 얘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지켜보긴 할 건데 기준금리가 우리 시험장 갈 때는 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연 12%는 3천에다가 그리고 얼마를 곱하라고요? 12. 근데 여기까지 1년이에요. 1년. 연이니까 그럼 다시 얼마 나라? 12로 다시 나눠라.
그러면 요게 이제 30만 원 나올 겁니다. 30만 원인데 이 둘 중에서 낮은 거, 요거 아닐 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요거 바로 가고, 요거 바로 가야지. 이거 뭐하러 해봐. 세워라, 내오라. 안 됩니다. 요거 보시까 이제 3천에다가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기준금리 1.5. 이거 아주 복잡해. 이 계산기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얼마? 4.5. 근데 여기까지 4.5가 여기도 아직 2년이야, 연. 그러니까 다시 얼마라고요? 12. 2년을 12달. 12달로 쪼개서 낼 거라는 겁니다. 이거 1년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다시 12로 나눠라. 자, 그러면 16만. 이거 꼭 본인이 나왔는지 봐요. 16만 8,750원. 자, 8,750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3천 나오고, 그럼 바로 여기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만 5천. 주택은 더 나왔습니다. 12만 5천 원. 이게 더하면서, 개수도 더 낮아지면서 상당히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주택은 12만 5천 원. 상가는 16만 8,750원.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휴대폰에도 전자계산기 있으니까 뭐 시험장에는 못 갖고 가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꼭 본인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주택이 왜 12만 5천 원이 나왔고, 상가가 왜 16만 8,750원이 나왔나, 라고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거전되는 건 이제 경매 쪽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대요. 자, 앞쪽에 뭐 경매 신청은 잘 안 나올 건데,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경매 신청. 자,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으로, 그리고 강제경매는 판결문 등으로 신청하는 게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그런 거 잘 안 내.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물건 조사한다. 현황조사.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주고 감정평가. 그 다음 이제 매각기일,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일을 지정해서 신문 등에다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이런 것도 잘 안 물어봐. 근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중요합니다. 매각기일 때 입찰표 써서 낸다. 아까 대리행위. 그래서 입찰표, 심줄 양식 써내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 금액이래요. 아니면 최저 매각 가격 정해진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래요. 그죠? 최저 매각 가격. 여기가 시험 문제 정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10번이면 막 8, 9번 낼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금도 모르니, 그래갖고 낙찰 받겠니? 그럽니다.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많으면 괜찮아. 적으면 단 한 푼이라도 10원이라도 적으면 낙찰 무효, 입찰 무효, 최고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최고가 가장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어떻게 결정할 건지 시험 문제 한번 내봤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내 매수 신고가 없으면 세매각 되는 거예요. 재매각 되는 거예요. 신고가 없다. 세매각입니다. 20%, 30% 낮춰서 깎아서 내놓습니다. 보통 지방이나 옆에 우리 대전 등은 30%씩 막 팍팍 내려버립니다. 엄청 깎여. 그럼 1억짜리가 7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4,900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 두 번 떨어지면 반토막 아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경매가 무섭다. 그입니다. 매각 결정기, 낙찰자 결정하는 날. 정말 우리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여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7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랑 낙찰 받자마자 최고가 매수 준건 당장 지금 시국면에 가야 됩니다. 농지증 받으러. 그거 안 내놓으면 저 보증금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고, 낙찰자 결정돼서 불만이 있네. 어디 판사님한테 버르장 없이 맞짱 뜨냐고. 항고. 근데 항고는 무슨 금액 지금 나왔어. 최저가 아닐 건데, 그죠? 누구한테? 낙찰 대금. 왜냐하면 낙찰자한테 불만이니까 낙찰 대금에다가 10%를 항고 보증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항고 보증금 냈다가 이유가 없으면 전혀 몰수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자를 몰수할 건데 상당한 돈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항고 못하게 하려고 항고 보증금 내라 요 소리 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금 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었습니다.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한다. 저것도 옛날에는 많이 내봤어. 지금 너무 쉽다고 안 내. 그 다음에 배당 실시를 한 2주 만에 하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1개월이 넘어가고 뭐 저런 걸 안 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잔금 내고 할 건데 여기가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그 후에 인도명령인데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명도소송이고 그리고 잔금 납부 6개월 이내 바로 인도명령을 빨리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매각길 때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어떻게 정하니 딱 거기가 그 매각길로부터 항고까지가 자꾸 나와. 그리고 이제 인도명령도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아니다. 법무사가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배당 순서 한번 보실까요? 배당 순서가 이제 영순위, 정말 순위도 없다는 영순위. 그리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요. 당일수보다 사람, 그죠? 최우선 변제 저게 먼저. 그리고 임금, 애들 지금 쫄쫄 다 굶고 있구만. 3개월분 임금하고 퇴직금 채고 가장 먼저 재해보상 건 병원에 누워있구만. 정말 사람 목숨하고 관련되니까 최우선 변제. 1순위. 요 순서가 맞는 것은, 순서가 빠른 것은 해서 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당에서는 세법에서도 한번 내봤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목적으로 해서 발생한 세가 증여세, 상속세. 여기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거 당일세 외에 순서가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누가 빠르냐 늦느냐가 정해져. 그입니다. 3순위 담보물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당일세 외. 당일세 외세금 바로 3순위에 들어가. 그리고 요 4순위는 아까 1순위, 저 1순위 3개월분 넘어간 것, 3년분 넘어간 것들 일반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4순위. 4순위 오게 되면 거의 이제 못 받아. 그다음 이제 5순위가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좀 늦은 조세입니다. 요 이제 법정기일은 신고일, 고지서 발급일 이런 거 보니 이제 근저당보다 좀 늦으니까 순위가 좀 늦은가 봐.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이렇게 넣습니다.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연금 저런 것들을 아예 안 받을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6순위.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순위도 없는 저 가압류. 그러니까 가압류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차용증, 대학력 잘못 갖추는 임대차 이런 것들은 순위 자체에서 완전히 밀린다는 겁니다. 전혀 이제 못 받을 거예요.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어디, 실무계획은 누가 받으래, 그리고 실무계획은 누가 받는데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한 문제 이상은 또 안 나옵니다. 먼저 매수 신청 대리는 누구한테 등록 신청한다고? 지방법원의 장 아니면 법원 행정처장. 저 두 사람 맨날 헷갈리게. 지방법원의 장. 이거 뭐 시험 문제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시기는 매수 신청 대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 그게 아니라 언제라고요? 등록 신청 전. 자, 앞쪽입니다. 등록 통지 오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 경매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은 나중에 했잖아. 그래서 믿을 수 있는지 여기는 등록 신청 전에 먼저 해라. 보증 설정 금액 똑같습니다. 중개업하고 주된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은 아예 경매 못하니까 부칙에다가 무슨 1억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부칙은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중요합니다. 실무局은 누가 받으라고 지정한대요. 누구래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저것들이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법원에 있는 행정처장이 협회 가서 실무계획 받아라 라고 교육기관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무계획, 우리 경매는 대표자, 임원사원 다 받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누구요? 대표자. 대표자만 법원에 가서 직접 출석해서 경매, 매수 신청되라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받습니다. 받을 생각도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신청대리 확인 설명서는 3년이래요? 5년이래요? 5년. 그리고 사건 카드도 같이 써놓을까? 사건 카드. 경매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사건 카드가 딱 한 장짜리가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한데 걔도 5년이라고. 확인 설명서하고 사건 카드 5년. 그 다음에 권리분속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말소기준을 걸 찾고 죽느냐 사느냐. 50만 원 정도 죽습니다. 근데 3개까지는 50인데 3개를 넘어가면은 하나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5만 원씩 추가. 그러면 5개를 권리분석했을 때 3개까지가 50이고 2개를 더했네요. 2호 10. 그럼 얼마다? 60이죠. 60입니다. 이걸 계산기 두들겨 그러면 안 됩니다. 60만 원. 그럼 만약에 7개를 권리분석하면 얼마래요? 3개까지가 얼마고? 50이고 4개를 더했네요. 그러면 5, 4, 20이니까 얼마? 70. 이게 산수가 안 되시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70. 그렇죠. 맞죠. 5, 4, 20. 그렇죠. 5개. 4개니까 5만 원씩 하나다. 5, 4, 20. 50에다가 20이니까 70 맞습니다. 계산 되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기도 하고 계십니다. 시험장 가면 바로 그냥 쉽게 알아내야 되고 계십니다. 아주 심하게 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매수 신청대리에서 감정가에는 몇 %, 최저 매각 가격에는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가 몇 %라고요? 1%입니다. 1.5 그러면 안 되고요. 뭐 감정 쌓였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 얼마라고, 글자 수가 많으니까
큰 숫자 1.5입니다. 감정과 금액이 좀 높으니까 적은 숫자, 최저 금액이 적다고 했으니까 1.5로 해야 균형이 좀 맞습니다. 그거 심하진 않을 건데 숫자가 좀 적다, 금액도 적다, 글자 수가 많다, 글자 수도 여기도 많은 것처럼 금액도 크다. 그 다음에 실비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얼마라고요? 50 말고 얼마? 30. 교통비 30만 원이면 되겠쪽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어디 뭐 전국 일주 갔다 올 거예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워. 그럽니다. 집이 법원 옆이래요. 그러면 엎어지면 딱 코 닿으니까 받지 마라. 그럽니다. 등록증 받나? 우리 중개부에는 없지만 개업 공인주사가 사망하면 7일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반납을 해야 된다. 꼭 문제가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중개부하고 좀 달라. 그 다음에 우리 간판 철거도 아직 안 내봤는데 등록주소는 등록주소 사실을 표시할까요? 간판을 철거할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간판 철거. 근데 우리 중개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업무정지 받으면 매수 신청되는 업무정지 사실을 뭐 한다고요? 표시. 거기 옆에다가 중개업 X, 중개부는 없었다고. 근데 경매 쪽에서는 어떻게 망신스럽게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저 정지 먹었습니다. 라고 아주 망신스럽게 정지 먹었다고 사실을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증금 얼마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받는지, 누가 받으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매수 신청되는 어디다가 등록하는지,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거의 충분할 겁니다. 많이 복잡하게 절대 안 내고, 그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이제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좀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까지는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자세히 해보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기출문제가 좀 소개될 건데 또 내용 정리도 하면서 이제 자세히 또 볼 거니까 문제풀이도 꼭 끝까지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해야지 그러시면 거의 안 되고요. 일단 같이 하면서 하고 나와서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이제 본인이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